자,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자, 개항기 첫 번째 이정척사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정척사. 자, 뜻 바른 것을 지키고 위청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정의로운 건 지킨다. 지키려고 하는 건 성리하게 될 거고, 척사니까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니까 성리하기에 모든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척사 사상. 그 다음에 개하 사상. 개하 사상 보겠습니다. 개하란 단어를 뜻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 전부 다 서양식화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개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치 현재 왕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죠? 전제 군주국가죠. 뭐로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민주주의 체제로 서양 애들 하는 것처럼 바꾸자는 뜻입니다. 경제, 봉건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죠. 자본주의로 좀 바꿨으면 쓰겠다는 거, 이렇게. 좀 우리 민주주의 가장 기본은 평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문화, 우리가 우리 문화,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 정도만 흡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서양의 문화들도 수용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자. 이런 걸 개하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개하사상 처음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19세기 초 이규경, 최향기 등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자, 이규경 두 번째 줄 보시면 1832년 영국 상선 아모스 투어가 우리에게 교역을 요구하자 개시를 특하고 조약도 엄중히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무역을, 즉 통상을 요구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투어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영국 상선 아모스 투어의 통상을 요구했다. 우리가 거부했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거부했죠. 네. 그 다음에 최향기라는 인물이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근대 가장 최고의 개화 운동가 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인이고요.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주장한 게 해국도주와 영안지략입니다. 해국도지, 영안지략 이 두 가지 책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야 되는데요. 이러한 책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하게 되죠. 개항 전에 이 책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는 사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일본 애들이 1876년 개항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양의 문화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개화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책들이 이미 들어옴으로 인해서 개화의 준비가 되고 있었다. 준비 중이었다. 이걸 우리가 묵시적으로 일본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꼭 일본 애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문화가 개봉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자, 그 다음에 19세기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이홍기, 이동인.
이 사람들은 개화 1세대라고 보면 돼요. 개화 1세대들이에요.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해요. 열하일기를 적었던 박지원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박규수는 자기 할아버지의 영향을 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청나라의 그 개방하는 모습이 롤 모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박규수 같은 인물은 아까 박지원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박지원의 손자이다. 그리고 친청 민비 세력이에요. 네, 공부할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친청 민비 세력이다. 개화의 롤 모델을 청나라처럼 잡았고, 네, 또 민비가 물어보죠. 우리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죠. 네, 박규수는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친청 민비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규수, 문호 개방 주장하고 김옥균, 홍영식 같은 사람들을 교육시킨 인물입니다. 스승이죠. 네. 오경석, 역관 출신입니다. 중인이죠. 역관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죠. 중인 출신 역관이 청해 왕래하면서 해국도 영향도력을 구비하기도 했다. 유홍기, 유대치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유홍기를 유대치라고도 합니다. 같은 동명인입니다. 동명인입니다. 한해 출신, 한의사 출신, 마찬가지로 중인 출신이죠. 한해 출신으로 통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규수 사후에 개화파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개화파인 김옥균 같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김홍집, 김윤식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박규수의 제자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 제자들이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잘라봐 앞에. 이 사람들은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그리고 김홍집, 김용식은 온건 개화파로 연결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469쪽에 온건 개화파 대표적 인물 민영익, 민궁홍 같은 인물들. 온건 개화파들은 동도 소기론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급진 개화파, 급진 배화파, 김옥균 같은 사람, 변법 자강론입니다. 동도 소기론 보겠습니다. 청해 양모운동을 영향을 받았다. 같은 말로 중체서영운동. 중국은 성리학의 나라죠. 즉 중국의 사상은 서양에 뒤질 바가 없더라. 중국의 성리학은 그대로 가재. 서영, 우리가 아편 전쟁을 겪어봤더니 서양 애들의 무기는 진짜 쓸만하더라. 무기는 우리가 수입해 오자. 그리고 쓰자. 이게 중체서영론. 다르게 말하면 서양의 무기는 우리가 쓸만하더라. 같은 말에 아셨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이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진적 계획이다. 점진적 계획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해 양모운동, 변법 작용론 보겠습니다. 동도서기론, 온건파들 얘기고 그친파들 얘기죠. 자, 그친파들이 생각했던 것, 변법 작용론 보겠습니다. 봐보실까요? 변법, 법이죠. 법을 변화를 가져와서 스스로 강해되는 나라다 얘기합니다. 변법 자강론, 일본의 메이지신을 롤모델로 했다. 일본의 메이지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해야 된다. 네.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명치유신이라고 합니다. 명치유신. 명치는 이 당시 일본의 연호입니다. 일본의 연호를 명치라고 하였고, 유신은 옛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옛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고. 이건 뭐냐면, 메이주신이란 뭐냐면,
일본은 그 당시 막부 정권들이 권력을 계속 잡았다 뺏겼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소장파 군인들이 역모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을 군인에서 천황에게 넘겨가는 이러한 시기, 그리고 얘네들에 의해서 실시된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즉 서양의 제도를 그대로 다 가져오자는 거, 이걸 변법 자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도 서기론과 그 다음에 중체 서용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중국의 사상이 서양에 뒤질 바 없다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수용하자. 이게 중체 서용론과 동도 서기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변법 자강론은 이거예요. 일본에서 했던 것들거든요. 서양의 변법 자강론이란 서양의 사상과 제도, 그 다음에 기술 모두 수용하자는 겁니다. 모두 수용하자. 일본 애들이 했던 게 메이주신 이겁니다. 서양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자. 이게 메이주신. 우리도 빨리 일본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변법 자강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게 김옥균 같은 세력들의 생각이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개화정책. 방문국 체크하겠습니다. 방문국. 인쇄소죠. 쉽게 해서 인쇄소죠. 신문을 발간했다. 한성순보.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우리나라의 최초 신문입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한성순보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입니다. 188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항국 전이죠. 동전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특히 백동화를 발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화폐는 상평통보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죠. 그죠? 백동화가 처음 만들어져서 1904년부터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쉽게 1905년에 화폐 개혁으로 기존의 상평통보하고 백동화는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되게 짧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동화이기도 합니다. 화폐 개혁,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우리 오해 있을까봐 적어드릴게요. 메가다입니다. 일본인 고문이었던 메가다에 의한 화폐 개혁으로 우리나라의 기존에 사용되던 상평통보와 백동화는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이후부터 어떻게 된 거죠? 우리나라 무조건 엔화를 사용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일본이 망할 때까지. 한 나라의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화폐를 남의 나라 걸 쓴다는 것은 우리 봐요? 그 상대 국가에 종속된다고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자국의 화폐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것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정국 우편 제도도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개화파들에 의해서요. 개화파 인물 보고 있습니다. 김옥균,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옥균, 충의계 죽었습니다. 충의계를 조직 개화파 인물들을 규합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영효,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유길준, 최초의 미국 유학생입니다.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겠고요. 거문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85년도 87년까지 영국 애들이 러시아의 남하를 맡겠다고 우리 여수 앞바다에 거문들을 불법 전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립화론이 처음 건의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길준과 부들러입니다. 독일인 외교관이었던 부들러에 의해서 중립화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시기를 물어보니까 연도를 밑줄 긋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부터 87년까지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연도를 암기. 그 다음에 유길준의 저서입니다. 조선문전이 신문을 연재됐습니다.
네, 문법서예요. 국어 문법서인데요. 신문 연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행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단행본이 대한 문전으로 책 제목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서유 견문록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유학생활의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한 최초의 우리나라 기행문이 되겠죠. 서유 견문록. 됐죠? 자, 지울게요. 자, 흥선대원군 갈게요. 지금 방금 했던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또 나올 거니까. 네. 자, 흥선대원군 갈게요. 우리 시험에 언제든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5대 5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뭐 아쉽고 왜? 흥선대원군 공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요. 한번 볼까요? 흥선의 본명은 이하응. 본명은 이하응. 흥선군이죠. 그 다음에 대운군은 왕의 아버지를 부른 말이에요. 왕의 칭호를, 왕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 칭호를 갖다가 대운군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왕들은 역대 한 3명 정도가 대운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돌아가신 대운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고 자식이 왕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대운군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분은 뭐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예요. 생부예요. 대신에 고종리 임금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잖아요. 고종이 어린아이라고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이 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력이 전부 다 어떻게 생부인 흥선대원군에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흥선대원군이 정책을 하는 걸 하나씩 보좌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 집권하는 시기입니다. 집권 시기는 딱 10년입니다. 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 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고종이 꼬맹이 12살이었거든요. 10년이 지나가면 몇 살이 돼요? 22살이면 성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20살 되면서 성인 되고 갔잖아요. 우리가 딱 대학교 1학년 되면 순간 술도 마시고 가고 싶은데 막 다 가잖아요. 무슨 한풀이 하듯이 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22살 때까지 고종이 아버지 등살에 미쳐 있는 거예요. 왕인데 왕의 어떤 힘이 없는 왕이 됐겠죠.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에 이 개혁 내용이 되게 잘 나와요, 우리가. 네, 개혁 내용은 두 가지 나옵니다. 국내 파트하고 국제 파트 두 개가 있겠죠.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471쪽 보세요. 네. 국내 파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왕권 강화 봅니다. 네, 왕권을 제약하던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 정치 군사를 분리시켰다. 아까 잠깐 언급드린 부분 중에 하나, 국내 개혁 정치입니다. 비변사를 혁파했다. 비변사를 혁파했다. 조선의 가장 중요한, 그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고 오늘 오전 수업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비변사를 혁파시켰다. 혁파시켰다는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등장하더라. 기존의 비변사가 만들기 전에 역할을 했던 의정부와 삼군부가 분리된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한 군데 주지 않겠다. 분리시키겠다. 분산시키겠다. 삼군부는 신영, 남영, 마병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의정부와 삼군부로 부활시켰다 이렇게 맞는 거고 의정부와 신영, 남영, 마병소로 분리했다 이런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세 가지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군부대 이름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두정치타파, 인재등용, 노론을 억압하고 남인을 청구했다. 노론은 안동김씨 세력들이에요. 안동김 세력을 제거하고 남인을 등용시켰다. 법전 갑니다. 대전해통과 육존절의 법전 한번 보겠습니다. 법전은 다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초의 법전 조선의
이 정도 아셔야 되지 않나? 중학생도 알아 이것은. 경국대전이죠. 국가의 법입니다.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법입니다. 그리고 한 70년, 한 200년 넘게 법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중간에 범죄 행위에 새로운 범죄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국대전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적용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지. 그게 만드는 게 뭐예요? 속대전이에요. 이 누구예요? 속보인 임금? 용조예요. 용조예요. 그 요거 두 개를 합친다고 이렇게. 누가? 정조가. 이걸 뭐라 불러요? 응? 이 두 개 합쳐봐. 대전 통편이 돼요. 이게 정조 임금이에요. 좀 내려보자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대전 해통하고 육전조례가 만들어져요. 요 두 개 합친 겁니다. 요것은 경국대전 플러스 속대전이 합쳐졌다. 네. 뭐가 나올 줄 몰라. 다 나와 이거. 뭐가 나올지 다 몰라. 각자 다 알아두셔야 돼요. 흐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국방력 강화 봅니다. 훈련도감의 군사력을 보강, 서양화포의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병인양요단 시 순무영에 밑줄 긋습니다. 순무영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출 문제인데 순무영을 설치하고 강화도를 수복하게 하였다. 그 다음 밑에 사료 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료를 던져주고 흥선대원군 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황해인 쓴 몇천야로 기록입니다. 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회의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리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라고 물었다. 여기서 말하는 남대문 3층이란 말은 나이미를 청구하겠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말은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네. 황현의 매천야록입니다. 매천은 야록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황현의 호가 매천입니다. 야록은 정사가 아니라 본인이 적은 야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황희정승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예, 세종대왕 시기에 황희정승의 후손으로서 황현이 이 시대 흥선대원군 이후에 기록들을 전부 다 기록했다. 매천야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원철폐가 합니다. 서원철폐. 서원철폐는 흥선대원군 말고 한 점 더 있죠.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 이분 할 때, 이왕 할 때, 뒤에 나 또 나올 거예요. 흥선대원군 얘기했던 거. 영조 때도 한 번 있고, 그 다음 흥선 때도 한 번 있고,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철폐 나오면 무조건 흥선대원군 영조 가지 말고 그 뒤에 문장, 지문을 다시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영조의 서원개혁정책, 서원의 폐단이 심화. 서원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붕당의 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서원에서. 자, 여기가 학원이라면 이 학원이 서울이라는 치면 선생님이 여기에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면 선생님의 붕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 따라가는. 자, 선생님 동인이면 동인, 선생님 서인이면 서인, 남인이면 남인, 북인이면 북인 따라가는 뜻이에요. 이런 피해는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당을 철폐해야 되겠다. 영조도 등장했습니다. 자, 만동묘를 비롯한 600여 개 서원을 철폐하고 47개소만 남게 됐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흥선대원 600개 날렸습니다. 요거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붕당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군역이 면제된다고 입학한 사람들은 군대 안 간다고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사립이니까 어떻게 등록금을 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도 학원 들어올 때 등록을 하잖아. 그죠? 등록비를 내잖아. 자, 등록하게 되면 어떻게 학원이 뭐 운영비라든가 선생님들 월급이라든가 뭐 쭉 주고 남는 건 이제 학원 수입이 될 거 아니야. 수입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 내야 되잖아. 이거 면세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지지.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애들이 있는 것은 세금을 안 내고 잘 먹고 잘 사는 데고, 백성들은 매일매일 굶주려 죽어가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죠. 불평부당함에 대명사처럼 되는 걸 없애는 거니까. 근데 지금 21세기에 돌아보면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아예 다 철폐해버렸다는 얘기는 다 파손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지금 현재 많지가 않아요. 주로 남아있는 게 충청도에 한두 개, 경상도와 그나마 좀 많이 몰려있고, 뭐 전라도에 또 한두 개, 뭐 경기도에 한두 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저 600개를 날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서원이 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는 곳에도. 일종의 뭐가 되죠? 문화재가 되잖아요. 내가 집 가까운 곳에 쉽게 해서 옛날 학교잖아요. 옛날 학교가 문화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내가 서원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서원을 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 30분만 투자하게 되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가려면 4시간, 5시간 걸려서 가야 돼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가려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한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먼 거리에 있다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러 가려면 어떻게 주말을 주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오늘은 충청도를 가볼까? 전라도를 가볼까? 경상도를 가볼까? 경기도, 파주를 가볼까? 율곡 이 선생 자원선을 가볼까? 이 정도예요. 가까운 곳이 파주 정도밖에 안 돼요, 선생님도. 네. 그런 점에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개별적으로. 네. 일종의 그 당시 뭐 시원한 맛은 있는데 약간의 문화의 파괴가 나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가보죠. 만동묘를 만동묘도 없앴습니다. 네. 만동묘는 뭐냐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임난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지,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네, 명나라의 그 신종하고 의종을 이패를 모시고 여기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리학자들이 성지순례처럼 가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흥선대원군도 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전에 만동묘를 성지순례처럼 한번 답사를 합니다. 근데 들어가지도 오자고 퇴짜를 맞았어요. 여지 감히 대원군 주제에 여기서 오냐고 문지기들한테 약간 좀 퇴짜를 맞아서 되게 기분 나쁜 상태로 그만 실행을 하지 못하고 끝났죠. 그리고 본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만동묘를 박살을 내버렸지. 자기를 이렇게 탁 깎아버렸잖아요. 본인이 그래도 흥선 대원군인데, 대원군이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왕실 사람인데 왕실의 사람이 왔는데 그냥 문전박대, 되게 기분 나빴던 사건들 철폐했다. 그 다음에 서원의 토지도 몰수했다. 반응, 백성들 환영합니다. 양반들이 반발했으나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공자가 살아난다고 치더라도 나의 의지는 굽힐 수 없다. 그래서 서원을 다 철폐했다는 겁니다. 공자의 동간을 치면 돼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게 됩니다. 결과 서원에 달린 전지와 노비를 몰수, 국가재정을 확충, 왕권 강화, 민생 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경복궁 중과. 경복궁 임진왜란 때 불탔어요. 복원되지 못했던 부분을 흥선대원군 시기 와서 중건합니다. 이유는 왕의 어떤 이음을 좀 보이고 싶다. 경복궁에 불타가지고 빈 땅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광해군 시기에 창덕궁, 창경궁은 중건이 됐어요. 그리고 경희궁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런데 경복궁이 지금 모양새가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음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복궁 중건이 결정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전달됐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양반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또 생각해보면 참 웃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흥선대원 서원 철폐하려고 해서 쉽게 가까이 서원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생겼을 거고, 근데 그 당시 서원 철폐했던 건 백성들 되게 사이다였겠죠. 되게 시원했겠지. 나와 차별을 하고 있는 저 시설을 다 폭파시키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 시원했겠어.
경복궁 생각하면 이때 동원된 인력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우리 21세기 한번 생각해봐. 그때 중건 안 했으면 원형이 어떻게 살아남아 있겠어요. 우리 1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생각은 또 달라졌잖아요. 에이, 그때 안 해놔서 어떻게 해, 우리가 돈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강화문을 복원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 돈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그 총독부 박살내고 그 자리에 다시 복원시키고 강화문을 다시 복원시켰다고. 김영삼 정부 때. 또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그때 안 했으면 또 누가 했겠어요. 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찌됐든 간에 여론의 몰매를 조금씩 맞아요. 누군가는. 근데 그 몰매가 지나고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잊어지고 그 사람들이 업적으로 남게 돼요. 예, 좀 아이러니해요, 역사는. 왜냐하면 그 시대를 한참 뒤에 평가를 받는 거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볼까요? 1865년에 중건 시작해서 72년에 완공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연도고요. 그런데 74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73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1865에 72년을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네. 경복궁이 중건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 가장 많이 물어봐요. 여기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1866년 우리 강화도에 프랑스군이 왔습니다. 병인 양요도 될 거고 72년으로 보면 뭐도 봐요? 71년에 신미 양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답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미군 애들과 프랑스 애들이 왔을 때 강화도를 점령하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65, 71년 사이에 정책들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막 정책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험이 어떻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당백정을 발행하였다. 1866년이에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백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합니까? 객관식에서 고득점을 맞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 모든 수험생이 만점 작전을 생각합니다. 하나 틀리면 끝입니다. 영어는 하나 둘 틀려도 괜찮아요. 국사에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한국사는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수험생이 100점 작전 간다고. 그리고 실수를 하나 틀리면 95점 해서 서운해야 된다고. 100점 작전을 가되 하나 틀렸어. 선생님 저는 80점만 맞으면 됩니다. 탈락. 한국사 80점 맞고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매년 합격생들의 과목별 점수를 계산해 봤어요. 합격생들 기준으로. 한국사 95, 국어 95, 영어 80이었어요. 근데 국어가 만만치 않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한국사도 만만치 않아요. 네. 제가 국어 선생님 만나고 얘기했거든요. 아유, 진짜 국어 어렵네요. 이렇게 어려워요. 국어 선생님 말, 한국사는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둘 다 서로 어렵다고 엄살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과목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내가 알아요. 저 진짜 고생 많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도 또 국어 공부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네. 더 어려운 거 뺐잖아요. 지금 말 안 했잖아요, 일부러. 잉글리시. 이건 얘기 안 했습니다, 일부러. 어련히 여러분들 더 잘할까봐. 네. 그래서 국어하고 한국사 95점 맞으면 영어는 80점 정도 맞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지방직은 100% 돼요. 근데 8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4개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3개 과목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행정법, 행정학도 이제 제대로 된 과목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고득점 해야 돼요. 이제는 총점에 나누기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법, 행정학도 되게 중요한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5과목이 다 중요한 과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원납전 갑니다. 65년 대원군은 경복궁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돈을 자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른바 관민에게 거두는 강제 기분이 있어 원납전. 백성들이 원해서 납부했다 뜻입니다. 원납전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들이 묘지림을 벌목하고 부적을 동원,
경복궁 중건에 목전을 향했다. 묘지림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양반들이 가장 반발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묘지림입니다. 아까도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하지 않나? 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집을 짓고 구릉지에 집을 자꾸 한다고. 그리고 여기에 집안에 선산을 마련한다고. 그리고 조상들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일렬로 쭉 순서대로 쭉 밑으로 내려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주변에다가 뭘 만들어요? 아름드리 나무를 막 심어놓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연수가 오래되면 어떻게 굉장히 큰 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큰 원통형의 나무 되겠죠. 이걸 다 베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커다란 나무들 제가 베어서 경복궁 중건에 쓴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욕먹겠습니까? 유생들로부터 욕을 엄청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아니 우리 대대로부터 쭉 4대조, 5대, 10대조부터 쭉 기르고 심고 기르고 했던 나무를 말 한마디 다 잘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판이 쏟아졌겠죠. 결투전 논 한 결당 100문씩 임시세를 징수하였다. 성문세 서울 사대문을 지배한 사람들과 물품에 부과하는 통행료를 징수했다. 요즘 치면 톨게이트, 톨비야. 지금 톨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죠? 선생님 설명 어렸을 때 톨비라는 건 생각 못 해봤어요. 네, 톨비 자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당연히 톨게이트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 어렸을 때 몰랐는데 흥선대원군 시기에 사람들 어떻게 써? 톨비라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길을 가는 돈을 봐도 얼마나 저항의식이 컸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강화문 앞에 육조거리를 복원했다. 예, 강화문 앞에 육조거리를, 육조란 말은 2조, 2조, 호조 하는 공조 6 부서들이 있죠. 예. 지금 현재 강화문 좌우로 이렇게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세종대왕 좌우에 건물들이 쫙 질비하게 서있었다고.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야. 요즘 치면 국가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보면 좀 더 강화문에 가면 중앙정부 청사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양반중과 백성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다. 예. 경복궁 중건에 대한 민중의 정서가 반영된 경복궁 타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던져주면 무조건 흥선대원군 업적 선택지를 고르는 거예요. 자, 남문을 열고 팔을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헤야 어허야 어덜덜거리고 방하로다. 울축 4월 갑자기 경복궁을 이루었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건에 다 들어갔네. 덜커덩 소리가 있는 소리냐? 경복궁 짓느라고 헛방아 찢는 소리다. 석주장이 그 동을 벗어 방망치를 갈라잡고 눈만 깜빡거린다. 남문 밖에 막걸리 장수야. 한 잔을 걸러도 큰아기 솜씨로 걸러라. 경복궁 역사가 언제나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볼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해 줄게요. 양반들이 동원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 동원됩니다. 근데 우리는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농사 짓는 철입니다. 자, 이 시기에 농민을 빼다가 경복궁 중건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굶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장정들이 16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이거 빼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래서 비수기 있지. 수확이 끝난 11월부터 그 다음 5월 전까지 일반 농민들을 데려다 차출해 쓰는 거야. 특히 서울, 경기 농민들 다 왕창 데려다 투입시키는 거야.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봉착되어 있죠. 공사가 수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공사가 진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이상한 형태가 남잖아요. 흥선대원이 머리를 짜네. 계속 사람을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농민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기에 농번기 5월부터 10월까지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서울 경기에 있는 절이 있지. 절의 스님들을 전부 다 노비로 만들어버려요. 신분을 다 격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노비는 국가에서 명을 할 수 있어. 그 스님들이 데려다가 5월부터 10월까지 목수쟁이 시켜서 궁궐을 일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경복궁 갈 때 생각해봐. 여기에 농민이 반 지었고 스님들 노비로 격화된 스님들이 반을 지은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어. 이건 선생님만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들. 경복궁을 가면은 우리 문화해설사들은 그분들도 모르는 얘기들.
그런 거 알고 가면 재밌지 않아? 문화재를 하고 있는데 물어봐도 되잖아. 근데 물어보지 마. 개별적으로 물어봐.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분들 되게 당황스러워. 네, 그분들도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가서 해설하시는 분들이니까. 오케이? 자, 추치체제 개편 갈게요. 네. 첫 번째. 삼정의 문란을 바꾸는 내용들 첫 번째 전쟁 가겠습니다. 권세가와 양반 토들의 토지 겸병을 금지, 토지 겸병 금지 밑줄 긋습니다. 토지 겸병 금지. 토지 겸병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 설명합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게 조선의 가장 큰 문제가 지주 전호제, 병작 반수제, 그 다음에 토지 겸병제죠. 지주로부터 소장농이 땅을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주가 가져가고 2분의 1 소장농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소장농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을 갖다가 주인이 강탈해 가는 거, 이걸 토지 겸병제라고 불러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 요즘 말로 조금 바꿔볼까요? 자, 선생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한 10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파트 아까 15억짜리라 했나? 자, 이걸 담보로 잡혔어. 근데 10억을 은행에다 담보를 잡혀 10억을 빌려왔다면 매달 일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은행에 납부를 해야 돼. 근데 선생님 능력이 안 돼서 그걸 하지 못하게 됐어. 1년, 2년 계속 체납이 됐어요.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해? 돈 장사가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은행이 돈 장사하는 것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 애들이 땅을 파고 있습니까? 뭐 굴로를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앞에서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건 애들인데. 돈 장사하는 애들이잖아. 국가로 허가받은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 이걸 법원에 넘겨서 경매 처분해버려요. 뭐 예를 들어 15억 아파트짜리가 일반 경매하면 어떻게 뭐 10억, 12억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그럼 그거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싹 가져가 버린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집 내고 빈 털털에서 쫓겨나와야 된다고. 똑같아. 이걸 토지 겸배라 불러. 자, 토지가 이 정도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 식구가 15명이야. 부족해서 옆에 땅을 이 정도 빌려왔다고. 지주의 땅을 빌려왔다고. 그리고 2분의 1씩 주기로 했다고. 근데 이걸 약속을 어기지 못해서 이 땅을 빼앗기는 것을 토지 겸병이라 불러요. 이거 이미 했어요. 늦게 중간중간 들어오신 분들이 이걸 처음 들은 내용이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갔죠? 이해 안 가면 생각해봐. 우리 아파트 생각해.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사업한다고 한 10억 빌려갔는데 못 갚아. 은행에 가만히 있겠어? 털러 오지? 총칼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법원에 경매 넘겨버린다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싼 집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시중보다 10% 20% 싸고 싶은 방법은 경매에서 사는 방법이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법적 절차가 있어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모르면 그냥 당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부 경기 지역에 한해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양전사업 밑줄 긋습니다. 양전사업 다 설명했어요. 우리말로 번역 한번 할까요? 누구를 한번 물어볼까? 양전사업 알아요? 몰라? 모른다고? 앞에 분 또 한번 갈까요? 저 한번 봐주세요. 양전사업은 뭡니까? 얼굴을 보면 잘 알게 생겼는데? 그래요? 양전사업 설명드릴게요. 한자도 맨날 적어드리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우리말로 번역할까요? 토지 측량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은결을 찾는 겁니다. 은결은 숨은 땅입니다. 권력자들이, 양반들이 관청에다가 미등록 하게 되면 관청에서는 미등록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선대공식에 야, 양전사업에 땅 다 찾아봐. 자, 이 사무실을, 이 강의실을 갖다가 책상 하나하나에 전부 다 주인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중간중간에 주인이 없는 땅이 있다고. 즉, 다르게 표현하면 미등록 토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땅 주인은 분명히 있는데 미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자,
AA 동네에 오늘 양전 사업을 할 겁니다. 토지 측량할 겁니다. 자, 미리서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월 며칠까지. 그러면 어떻게 국가로부터 신고하지 않은 땅은 전부 다 몰수해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산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잖아. 흥선대원구에 권력을 잡고 하는 정책이잖아. 이분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 이분이 권력을 잡고 있을 동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산을 써줘야 돼. 저기요. 저희 땅입니다. 아니,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 계속 해왔던 것들 신고되는 줄 알았죠. 신고합니다. 네, 신고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양전사업이라고. 양전사업의 핵심보다 은결을 찾는 거다. 그죠? 재정을 확보할 목적이에요. 군정갑니다. 호포제 실시, 별표. 이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양반들이 중종 이후부터 어떻게, 중종 반중 이후부터 어떻게 국방비를 안 내고 있다고. 왜 안 냅니까? 우리는 지체 높은 양반입니다. 일반 백성만 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불만이 되게 크죠. 권력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일푼, 한 푼도 내지 않나, 국방비를. 불만이 커졌잖아요. 흥선대원 그걸 잘 알겠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바꿔줬어요. 뭐라고요? 호포제. 호란 뭐예요? 집호자예요. 가가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국방비를 징수하겠습니다. 동포제. 동포제랑 같은 동자 양반도 내고 일반 양인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호포제, 동포제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황곡, 사창제. 사창제 뭐죠? 이것도 설명했던 것들인데요. 국가에서 했던 것 제도가 황곡이죠. 황곡제도잖아요. 자, 한국제도가 실패한 이유를 볼게요. 국가가 개인에게 쌀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되면 원곡을 환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곡이라 되돌려 한자 곡식곡자예요. 곡식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다. 근데 초기에 뭐가 있냐면 이자를 안 받게 됐어요. 이자를 안 받게 되면 어디든가 모르게 누수 현상이 발생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원곡이 조금씩 까진다고. 그리고 공무원이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조금이 아니라 왕창 까진다고.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 챙기는 순간.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는 돈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그건 실패 정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조금씩 누수 현상은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고,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공무원의 부패가 나와요. 실패예요. 오케이? 그 결과 흥선대원군 시기에 다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사창제입니다. 사창제는 마을의 덕망인 인사들이 각출을 해요. 자, 내가 쌀 1000석 낼게. 김대감 쌀 1000석 내. 이대감, 최대감 1000석씩 내봐. 우리 농협 창고에다 5000석 비축해 합시다. 그리고 마을의 덕망인 사람들에게 창고와 관련된 회계 관리를 맡긴다고. 자, 자신이 돈을 내가지고 만든 창고잖아. 그죠? 굳이 먹고 살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 굳이 거기에 삥땅 쳐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공하는 거예요. 사창제는. 자, 사창제 원부터 갑시다.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중국의 지방제도부터 볼게요. 수나라에서 출발해서 당나라로 이렇게 연결된 제도. 네. 수나라에 시작했던 지방제도가 당나라로 옵니다. 중앙은 삼성육부가 수나라부터 가서 당으로 가고, 지방제도도 수에서 해서 여기로 옵니다.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게. 고려부터 와요, 우리나라. 뭐요? 주, 군, 현. 주, 군, 현. 뭐요? 여기 목사가 파견된 동네예요. 자, 주자 붙은 동네 많지? 봐봐. 경상도 어디지? 경주와 상주잖아. 전라도는 뭐야? 전주하고 나주. 충청도 뭐야? 충주와 청주잖아요. 다 주자들. 그럼 지방 보려면 대부분 큰 도시들이 여기는 목사가 파견됐다고. 여기 뭐겠어? 군수님, 혈령, 읍장 또는 면장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리, 땡땡 리잖아요. 무슨 리. 그 다음에 뭐예요? 땡땡 동이었다고. 근데 중국 애들은 뭐였을까요? 사예요. 그 당시에. 이게 뭐야? 우리 사회 할 때 모일 사자예요. 사람이 모여 사는 그 사자가 여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사창제라는 게 중국의 제도야. 개인이 만든 창고에서 쌀을 빌려주고 대가품 제도를 만들었다. 이게 사창제. 이건 국가관계 아니라 어디가 있다고요? 지방의 유지들이 자치적으로 했다. 사창제. 흥선대원군에 처음 실시한 거 맞죠? 대답해봐요. 맞아, 틀려. 시험은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둘 다 알아야 돼. 아, 뭐가 딱 있나 봐. 또 있어. 중간에 세종대왕이 한번 처음 실시했어요. 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 1년 동안 시범했어요. 적어야 돼, 거기다. 사창제 처음 실시한 세종대왕. 대구에서 처음 해봤다는 거, 실시했다는 거.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요건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세종대왕 시기가 아니라 흥선대원군이 사창제 처음 실시됐다. 대부분 99% 학생들이 전부 다 오후를 했다가 아주 망신사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정책 보겠습니다. 대외정책, 통상수교 고부정책. 통상수교 고부정책. 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봐보세요. 우리 시대별로 좀 정책들이 있어요. 10년대, 80년대. 정책들 조금씩 다 달라요, 이렇게. 상해들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그때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또는 흥선대원군 아닌 시기에 어떻게 대응했냐고 물어본다고. 통상을 요구합니다. 통상이라는 말은 무역하다는 얘기예요. 무역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자, 무역을 하려면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어디에다 물건을 싣고 가야 될까요? 배겠죠. 배를 대려면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항구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아니, 들어오면 되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행정 절차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조세에 관련된 부분도 관련돼야 돼요.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항세, 항구를 이용하잖아요. 항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관세를 받아야 되잖아. 좋은 물건 싸게 들어서 우리 시장을 점령해버리면 우리 시장이 완전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이게 이제 완벽하게 법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네. 자, 통상요구, 개항요구. 80년대에 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통상, 개항. 네? 공부를 다 처음 하신 분들은 전혀 언급을 못 하시는 거예요. 뒤에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써놨어요. 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문제풀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힘들어 하셔서. 개화를 말하고 싶은데 책을 찾아야 되겠는데. 박스로 만들지가 안 보이네. 선생님 할게요. 못 찾겠어요. 개화를 읽어갑니다. 개화를. 개화 아까 설명드렸죠? 지워버렸어. 개화란 서양인들이 요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모두를 수용해달라 요구하는 걸 개화라 불러요. 1890년대 되면 가장 큰 사건이 터집니다. 1895년에 인비가 암살당하죠. 그러면 처음으로 뭐가 시작되나요? 네, 우병활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4개의 흐름 정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게 머릿속에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근해도 할 때 공부를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양선 출몰. 이양선이란 우리의 배와 좀 다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들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 애들과 프랑스 애들에 의해서. 즉 제국주의를 추앙했던 영국 같은 애들이 통상을 통해서 부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마약도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나는 도저히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그래요 하고 그냥 수도하면 되잖아요. 이건 안 사시겠다고요? 아니, 고객이 안 사겠다면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자유무역주의에서 사야지 무슨 소리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요? 한포 사격을 통해서 중국의 항구 도시를 다 장악해버려요.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됐다. 아편 전쟁이 중대 대가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로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를 갖다가 청나라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 국내 정세. 최초의 통상요구 아모스 투어. 영국의 상선 아모스 투어. 우리나라 처음으로 통상을 요구해서는 우리가 치해복권 문제 때문에 협상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끝나고 말았다. 이 연도 1832년. 순조 32년입니다. 양으로 치면 순조 32년. 그다음에 천주교 확산과 서양의 상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정도. 그 다음에 이필제 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시험이라든가 7급에서 가끔 출제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읽어볼게요. 1871년 고종 8년 3월 10일 동학교도 이필제가 동학 2대 교주 최시현과 함께 영해에서 봉기한 사건. 63년 동학에 입교한 이필제는 자신이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71년까지 9년 동안 진천, 진주, 영해, 문경 등지에서 4번에 걸쳐 봉기를 주도. 특히 71년 3월 전개된 영해 봉기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동학에 밑줄 그시고 그 다음 1871년에 밑줄 그시고 아직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필제단이 발생했다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넘기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